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호가 시장인 매매 가격보다는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이라든가 단지에 전월세 가격의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지역과 단지의 전월세 가격이 움직이기 심상치 않다.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에 내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6.27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호황 상태로 접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한 7-8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실제로 데이터상. 그런데 시장 분위기는 지금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7-80%나 하락을 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왜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지, 그리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온라인에서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 진짜 찐 내용들을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공감을 한번 해볼까 하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오시면 내 집 마련 전략이라든가 갈아타기, 그리고 투자 전략 등등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자세히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3시간에 걸쳐서 드리니까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하니까 좀 여유 있게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빼놓으시는 분들은 위에 나가시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6.27 대책 이후에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6.27 대책과 함께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공급 대책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규제 대책 말고 진짜 시장에서 중요한 건 공급 대책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공급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제 문재인 정권 때부터 벌써 몇 년째입니까? 7-8년 동안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 공급 문제는 진짜 심각할 정도로 지금 목전까지 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은 거의 80% 육박하게 75.5%는 줄어들었고요. 8월 달에 나올 공급 대책에 따라 수요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신문 기사가 한 달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8월 달이 다 지나가는 쯤 아직까지 공급 대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9월 달 정도에 신 국토부 장관이 공급 대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답답할 겁니다. 이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가장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건 사실상 공급 대책인데, 공급 대책을 사실상 이렇다 하게 내놓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계속해서 보면요, 6.27 대책 약발이 끝났다라는 뉴스가 이제 어제자 뉴스입니다. 8월 27일자 뉴스고요. 공급 없이 서울 집값 내관이 어떻게 된다? 바로 터진다. 정말 불안한 시장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거래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시장이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인 시장이고, 지금 2025년 8월 말을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하반기 시장과 내년과 내후년 시장이 더 두려운 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보다는 사실상 본게임은 올 하반기 이후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본게임 입장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뭘 해야지 될까요? 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일단은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40% 이상, 수도권이니까 서울 포함입니다, 줄어들었고요. 일단 이 실적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급등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9월달 정도에 지금 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뭐 그렇다 이렇다 하게 뭐 뾰족한 수가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래량은 줄었는데 시장에 이상 지구가 포착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질주하는 아파트 가격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얼마다? 14.2억 원이다. 전국 상위 20% 아파트 시세가 5개월 만에 또 1억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1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3, 4개월 텀을 두고 계속해서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2억 원입니다.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가 지금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 3년 만에 지금 평균 아파트 가격이 거의 5억 정도가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률인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무슨 소리지? 우리 집은 안 올랐는데? 맞죠? 대한민국 아파트 물량 중에요. 거의 60, 70%는 지금 몇 년째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균적인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냐? 상위 10%의 아파트 가격이 나머지 3, 40% 정도 되는 아파트 가격에 4배, 5배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한 발짝 움직일 때 다른 아파트가 10발짝씩 움직이는 거랑 같은 효과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상위 10%, 20% 아파트는 호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좁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박이 한 바퀴 굴르는 것과 좁쌀이 한 바퀴 굴르는 거에 패턴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한 바퀴만 돌아가더라도 전체적인 평균 가격을 다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수치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상위 20% 아파트 가격이요. 지금 단군 이래 역대 최대치를 계속해서 몇 달에 한 번씩 갱신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규제 갖고 시장이 될 수가 없는 게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초상급지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의미가 없거든요. 종부세를 많이 때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종부세 인상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이후에 만약에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고가 아파트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부세가 어느 정도인지 인지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각종 세금에 대한 규제는 일시적인 하락이라든가 보합 정도를 갖고 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시장의 방향성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이미 수십 년을 통해서 경험해 온 바입니다. 이번 6.27 대책도 마찬가지죠. 6.27 대책에 나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간다 그랬는데 지금 2달을 못 넘기고 있다. 6.27 대책에 대한 약발이 2달이 안 됐는데 대출 규제에 대한 약발이 벌써 다 종식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현재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전체적인 숲도 봐야지 되지만 나무도 봐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거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부동산 업만 20년 이상을 한 사람이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고 고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부동산이 일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이는 게 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시장들의 변화되는 상황이 되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사실 저는 인정은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뭘 하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위 20%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무려 얼마다? 32억 6,250만 원이다. 얼마? 32억. 3억 2천 아니고요. 직장인들이 1억 정도 모르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적금한다고 하면 1년에 2,400만 원인 거고 그렇다 보면 한 4년 5개월 정도 걸릴 거고요. 1년에 500만 원씩 적금한다고 했을 때 한 2년 정도만 모을 수 있는데 500만 원 적금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의 글쎄요, 한 5%나 될까요?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위 평균 20% 아파트 가격이 무려 얼마다? 32억 6,500만 원이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수치냐면요. 하위 20% 아파트 가격을 12채에서 13채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대1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 1대12, 1대13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거래량이 줄고 대출 규제를 하면서 양극화의 폭은 점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나온 신조어가 있잖아요.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요, 5, 6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10억 미만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인생을 잘못 산 거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 열심히 사신 분들이고 당당하게 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동안은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6, 7억 정도 선에서 머물다 보니까 내가 열등함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양극화가 깊어지면서 5, 6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마치 가난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생기고 우리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지금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자, 그럼 뭘 해야지 될까요? 내가 시류에 편승을 해서 나가는 방향을 정말 빠르고 다이나믹하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 나가시고 모색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요. 4년 만에 지금 최고치라고 합니다. 집값 오른다는 기대감이 최고치다. 보시면 2023년 하반기에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응답한 사람이 24%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24년도에 24%에서 36%로 올라갑니다. 36%에서 지금 49%니까 올 하반기에는 2명 중 1명이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라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 이게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집값이 오른다라는 건 아닌데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겠지만 특히 이과생분들, 본과생이나 이과생분들이 우리 분석하고 데이터하고 차트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가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컴퓨터 노트북을 이렇게 딱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아파트에 뭐 엑셀 정리를 쫙 해놓고 막 데이터를 만들어 해놓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요 공부만 하는데 2, 3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 2,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그런 노력이 잘못됐다고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 특히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의 모든 투자 시장, 여러분들 그림에 대한 가치, 미술품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림에 대한 가치를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다 심리적인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심리가 움직일 때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심리가 가라앉을 때 가격이 추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앞으로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상황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펼쳐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 심리가 제 생각에는 닫혀지는 것보다는 열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어쨌거나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돼서 투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라든가 집값 상승 이슈와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온라인에서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 진짜 찐 내용들을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공감을 한번 해볼까 하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오시면 내 집 마련 전략이라든가 갈아타기, 그리고 투자 전략 등등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자세히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3시간에 걸쳐서 드리니까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하니까 좀 여유 있게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빼놓으시는 분들은 위에 나가시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값 상승 첫 번째 이슈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집값 상승 기폭제인 공급이 지금 제로 시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정말 제로입니다. 얼마만큼 제로냐? 여러분들 뭐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동안 제로라 그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3년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집이 없는데 6년 차 때 나올 거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상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 거지. 제 생각에는 정말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 이 공급이라는 시장 자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이 공급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공급 이슈는 영원히 계속해서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3기 신도시가 폭발적으로 재개 사업이 잘 돼갖고 앞으로 한 3, 4년 이후에 입주가 진짜 수만 물량이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단 한 곳도 없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을 한번 보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색 그래프 보이시죠? 이 빨간색 그래프가 반드시 필요한 그래프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물량입니다. 서울은 기본적으로요, 한 5만
호 정도의 물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5년에는 지금 5만 원 정도 물량이 어느 정도 차이 있죠. 아시겠지만 이 중에 한 4분의 1은 이게 바로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입주 물량이 좀 대치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2026년부터입니다. 2026년부터 보면 거의 입주 물량이 없다시피 하고 2026년 내년만 보더라도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입주 물량이 단 한 채도 안 나오는 구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2027년 마찬가지고요. 본격적인 입주 물량 하락은 2029년부터 시작합니다. 2029년부터는 거의 물량이 없다.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두 채, 세 채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올 정도의 입주 물량 자체가 2029년부터는 뭐다? 올수도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4, 5년 이후에는 거의 공급이 제로인데 그럼 그 이후에 당연히 없겠죠. 자, 이번에 경기도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물량이 약 7만 가구 정도 됩니다. 한 7만 가구 정도가 반드시 필요한 물량이다. 그런데 2024년까지는 7만 가구를 선회하는 물량이 나왔는데요. 2025년 역시 서울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수치를 채웠습니다만 2026년, 7년, 8년, 2029년이 핵심인데 하이라이트 보면 2029년 물량이 거의 없답니다. 마찬가지라 서울과 경기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인천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반드시 필요한 물량 15,000가구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15,000가구 정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올해까지는 어떻게 인천도 입주 물량을 채워 나갔습니다만 내년부터 그리고 2027년, 2028년 역시 하이라이트 언제다? 2029년이다. 2029년 이후부터는 물량 자체가 아예 제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입주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수도권인데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면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는데요. 지금 수도권도 집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수도권 지역, 제가 봤을 때 하반기부터는요.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들이 좀 강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상급지 위주로 가격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후반부에 나올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임대차 시장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임대차 시장이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임대차 시장 자체에 대한 붕괴가 지금 우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갈 거고 수요들이 점점 저렴한 곳으로 좀 계속해서 전이돼서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지금 인천 경기 시장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주택시장이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인천 경기 시장도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너무 힘들게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나 인천 지역에 있는 정비사업장들 같은 곳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의 정비사업장들이 파워가 셉니다. 그러니까 인천이나 경기에 있는 신도시 택지지구 말고 뭐 어쩔 수 없으면 택지지구 가야 되겠지만 구도심에 있는 정비사업장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단지 브랜드가 나오는 건데 신축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일단은 거기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안정성을 먼저 가지시고 그래서 몇 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보고 또 갈아타는 방향으로 이렇게 순서를 옮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서울 앞으로 하반기부터 불장이 될 것 같고 경기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불장으로 진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서 서울에 절대 집을 못 사시는 분들은 경기 인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요, 지금 주택 공급 대책을 나온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말만 하고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택 공급 대책이 이제 서민주거 불안과 해소가 이제 목표인데 지금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주택 공급 대책이 별로 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신인국토부 장관이 지금 앞으로 나올 거에 대한 예상을 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브리핑을 통해서 조금씩 흘리고 있는 것을 좀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 예상을 보니까요. 자, 첫 번째. 3기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이슈는 진짜 좀 지겹죠. 지금 앞서 얘기한 건 7, 8년째 3기 신도시입니다. 그만큼 신도시 택지지구 하나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 구상안을 보면요. 지금쯤 거의 다 입주를 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 착공률 몇 프로다? 6%입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착공률 6%니까 이게 갈 길이 멀었다. 정부에서는 빠르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빠르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단 보상이 빠르지 않은데 어떻게 빠르게 할 거면 두 번째는
건설사가 없습니다.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설사들이 다 망해 나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설사가 없습니다. 세 번째, 건설사가 남아있는 건설사들요, 그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PF 대출 다 맡기고 있고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 만만치 않다. 그러면 LH나 SH가 하면 되잖아요. LH, SH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부채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 가속화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주는 이야기인데 저는 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도심 내 택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 뭐 요거는 뭐 역시 7년, 8년째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이번에 이재명 정권 세 분 다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용적률 올려주겠다.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죠. 사업이 진행 안 되는데 무슨 용적률을 올려줄 거면 첫 번째, 두 번째,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는 도심 내 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린벨트가 단데 그린벨트에다가 용적률을 올려주면 얼마나 올려주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린벨트에 용적률 올려줘서 주변에 있는 경치를 다 막아버려요. 산도 막아. 그러면 한남뉴타운도 올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은 없다. 그러니까 서울의 역세권에 있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건 괜찮겠지만 그린벨트에 있는 곳을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해봤자 2개층, 3개층 더 올려주는 건데 그게 얼마나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세 번째, 유휴부지 활용입니다. 역시 이 얘기 문재인 정권 때 주력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죠. 유휴부지 활용. 그러니까 3기 신도시 택지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활용 요걸로 인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게 글쎄요, 몇만 가구나 될래나 거의 부족하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공급을 통해서의 물량이 거의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배기 공급은 민간주택 공급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 오늘 보시는 분들 한번 지켜보세요. 민간주택 공급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를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국토부 장관이 되셨기 때문에 민간주택 공급이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필요한 자리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뻔한 사실인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택지지구 내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활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과거로 잠깐 더 돌아가서 이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서도요, 전국에 257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여기다 13만 가구를 더해서 270만 호 공급을 약속을 했고, 서울에 32만 호 공급을 약속했고, 윤석열 정권은 50만 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수도권에 129만 호, 158만 호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 수도권의 공급 물량을 약속한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3기 신도시, 그리고 유휴부지 활용, 그리고 택지지구, 신규 택지 개발입니다. 신규 택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 한 채도 입주를 안 했잖아요.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갖고 지금 구역 지정된 거라든가 개발이 착공됐다라든가 유휴부지 쪽에 지금 뭐 건축 허가가 났다든가 이런 거 단 한 건도 없고요. 지금 7, 8년째. 신규 택지지구 뭐 서리풀부터 시작해 갖고 뭐 서울 강남 근교에 있는 택지지구 지금 아직까지 지금 주민들과 협의 보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다시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공급을 해결하는데 역시 이재명 정권에서도 만만치 않게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꼭 담아둬야지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다? 공급이 없다. 앞으로 언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공급 이슈가 풀리려면 정말 하성세월이다. 그런데 인구 감소 시대에 인구가 자꾸 수도권과 서울로 몰리니까 인구는 감소하는데 특정 지역의 인구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몰리고 있다. 그럼 이런 지역에 공급마저 없다면 어떻게 될 건지는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과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앞으로 나올 내용이 비슷할 것 같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뭐라 했냐면 사전청약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사전청약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시장에 이제 집값 불안에 대한 공포가 엄습이 되다 보니까 막 영끌도 하고 패닉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 그럼 일단 당신들한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언제 집을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전청약입니다. 이 사전청약은 말 그대로 사전에 청약하는 거라서 이게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데 이 사전청약은
될 가능성이 되게 희박한 거죠. 그런데 작년 뉴스입니다. 올해 뉴스죠. 2025년 3월달 뉴스인데 벌써 8번째 사전청약 아파트가 뭐가 됐다? 취소가 되고 있다. 어디다? 화성, 동탄, 영종, 파주, 인천, 영종도에 사전청약 단지들이 취소가 되고 있고 계속 지금도 사전청약 단지들은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청약이라는 것은 내가 사전청약 당첨이 되면 더 이상 아파트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수요를 잠시나마 사실상 엄발에 오줌 누듯이 눌러놓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를 잠깐 눌러놓는 효과가 있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청약 취소 단지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일단 건설회사들이 없습니다. 집을 지을. 두 번째 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안 나와. 공사비 이슈로 인해서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로 했던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거나 사라지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거는 택지지구가 분양이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청약을 받았는데 집 지을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전청약 취소가 일어나고 있다. 이 사전청약 취소의 대부분이 또 어디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냐면 3기 신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이 고무줄 일정, 그러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말도 안 되게 진행했던 이 사전청약 제도가요. 2년 10개월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언제? 2024년 5월 14일 날. 5월 14일 날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만약에 이재명 정권에서 저는 사전청약 제도를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 사전청약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요자들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그러니까 수요를 좀 일시적으로 언발에 오줌 넣듯이 뺏는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청약 제도가 만약에 다시 부활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시장의 상황을 잠깐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전청약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흥분하거나 기뻐하지 마라. 그리고 사전청약으로 아파트 받는데 거의 한 15년, 2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슈를 한번 보면요. 이번에 불안한 임대차 시장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전세 종말과 월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여드리는 그래프는요.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의 전세 물량 그래프입니다. 롤러코스터처럼 다이나믹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5만 6천 개 정도의 전세 물량이 있었던 게 지금 거의 한 2만 개 정도로 전세 물량이 줄었으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지만 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이슈, 전세에 대한 그리고 이제 불안한 여러 가지 이슈 등을 통해 갖고 전세 물량이 계속해서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로 되면 가장 시장이 타격을 받는 게 누굴까요? 청장년층들이죠. 그러니까 전세 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세 제도가 사라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세 보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물량이 지금 월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월세 가격이 오르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앞으로 집값이 미친 듯이 떨어질 거다. 물론 떨어지겠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추락을 할 겁니다. 하락을 할 거고.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국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20%의 상승하는 구간과 80%의 보합 내지는 추락을 하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전월세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전월세 문제도. 이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높은 곳들, 그리고 전세 얘기가 잠깐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투자라든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전세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매매 수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매매 수요가 없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현저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지, 빌라든 아파트든 간에 여러분, 좋은 지역, 재개발 물건이라든가 용산 같은 지역이라든가 성수동 노량진 같은 지역들 보세요, 여러분.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 대비 빌라도 투자금이 3억, 4억, 5억, 6억씩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전세가율이 50% 미만입니다.
강남같이 좋은 지역들 마찬가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60% 미만입니다. 근데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빌라도 전세가율이 8, 90%고요. 아파트도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투자라든가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전세가율도 꼭 체크를 해보셔라.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월세화가 되면서 가장 크게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가처분 소득 대비 이제 주거 비용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사회 시스템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안 돌아갈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주거 비용이 비싼 편이 아닙니다. OECD 국가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 비용에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OECD 평균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얼마냐면 30%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 정도가 주거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30만 원 정도가. 근데 우리나라는 100만 원을 벌면 얼마? 주거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30%가 넘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15%가 넘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대비해서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낮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전세입니다. 전세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는 이 전세 시스템이 없잖아요. 온전히 월세다 보니까. 그런데 이 전세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월세화가 되면 우리나라도 이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15%에서 3, 40%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내 집 마련은 함부로 누구나 못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왜?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끊겨버리고 전세라는 제도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도움이 되냐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죠? 마중물이 되는 거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완전히 붕괴가 된다. 자, 전세 물량이 월세로 돌아가면서요. 지금 전세 가격은 지금 보신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단위가 아닙니다. 2025년 1월, 4월, 7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도 지금 3, 4개월에 1억씩, 2억씩 막 뛰고 있는데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3, 4개월 만에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시 전세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걸 볼 수가 있고 또 월세 마찬가지입니다. 강북의 월세가 400만 원 시대라고 합니다. 폭주를 하고 있죠.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기, 인천 제가 내년 정도에는 가격이 좀 그래도 반등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경기, 인천도 지금 전월세 시장이 심각하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강북 400만 원 시대입니다. 서울 보면요. 강남권이 평균 월세가 5, 600만 원 시대예요. 야, 강남 34평 기준으로. 강북이 3, 400만 원 정도 시세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전세 물량이 과거에는 뭐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전세가 70%, 월세가 30%였는데 지금 월세가 지금 70%고 전세가 30%로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월세 수요는 늘어났는데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 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서울 수도권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지금 서울 수도권의 월세 가격은요, 지금 127.3, 126.8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시죠? 100을 기준으로 물량은 100개가 있는데 수도권 서울에 있는 수요자가 127명에서 126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보다 물건이 적은.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공급인데 공급은 올스톱이다. 여러분들 감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매매가는 호가입니다.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이고요. 전세는 시세죠. 전월세는 시세입니다. 이거는 거품이 1도 없는 가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정직한 가격이 전월세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호가 시장인 매매 가격보다는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이라든가 단지에 전월세 가격의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지역과 단지의 전월세 가격이 움직이기 심상치 않다.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에 내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집값 상승 세 번째 이슈입니다. 결정 요인 뭐야? 금리가 있죠. 이제 공급과 임대차 그리고 금리입니다. 지금 서울 및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도달했었습니다. 이 6.27 대책 이후에 2달도 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죠. 지금 집값 상승이 우상향으로 강하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8월 달이죠. 기준금리 유지로 선행될 예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문제인데 경제 성장률이 우리는 올해가 0%고요. 내년에 한 1% 미만이라고 합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도 한 1% 정도 되는데, 글쎄요, 뭐라고 해야지 되나. 이게 이제 뭐 좀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 이게 부동산에서 다룰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단기적으로, 우리 국내 상황에 변화가 한 가지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높이려고 계속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급여가 단기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자들의 소득이 단기간에 인상될 가능성도 되게 높다. 1, 2년 사이에 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서. 그러면 이 소득이 높아지면 또 유동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기업들은 점점 힘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내년 경제 성장률도 1%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년 경제 성장률은 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6, 17일 미국이죠. 미국에서 이제 FOMC가 열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오겠죠. 근데 미국의 지금 성장과 고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0.25%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동결을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하반기 기준금리 조정 시기를 보면 8월 28일 날 한번 잡혀 있고 10월 23일 날, 11월 27일 날 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동결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는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2027년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한 번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해야지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지금도 금리를 무조건 인하해야지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지금 막강한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추경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서울 전국적으로 추경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각 지자체마다 아시겠지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 추경이 마중물을 통해 갖고 빚을 보려면 사실상 금리 인하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추경은 하는데 금리가 인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빚을 못 보는 거거든요. 추경에 대한 빚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성장이라든가 고용 그리고 내수가 엄청나게 부진이기 때문에 금리를 당장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실상 못 내리고 있다. 그런데 하반기 이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이슈는 뭐냐면 폭발적인 유동성입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제가 따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잠깐 언급만 하겠습니다. 5월 통화량이 44조 원 늘어나서 4,280조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게 M2 광의 통화량입니다. 어떤 얘기냐? 입출금 예금에 들어가 있는 돈이 4,280조인데 이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에 있는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고 있다. 돈이라는 놈이 그래요. 돈이 인간의 뇌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렸을 때 봤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돈은 가서 이미 계약서를 쓰고 있어. 그죠? 문이 열리자마자 당장 달려가는 돈이 있고 문이 열렸는데 생각하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조종하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2주 만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토지거래 허가라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죠. 이 유동성이 왜 무섭냐면 틈만 나면 4,280조는 언제든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죠. 돈의 가치가 과거에 10년에 2배가 떨어질 정도의 돈의 가치가 추락이 있었다면 지금은 3년에 2배 정도의 돈의 가치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45조 6천억 추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라도만 해도 지금 두 번째 추경입니다. 11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창원시도 두 번째 추경 4조 5,800억, 충청북도 8조 2천억 추경, 익산시도 두 번째 추경 2조 29억 원입니다. 그런데 뉴스 중 일부만 제가 갖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 추경에 대한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이 지금 추경 난립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시중에 풀려도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릴 건데 금리까지 인하된다?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나는 누가 지켜야지 돼요? 내가 지켜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 화폐의 가치가 하루하루 다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넣으시던 펀드를 넣으시던 채권을 넣으시던 금을 사시던 간에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시던 뭐 부동산을 투자하시던 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을 빠르게 자산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벼락거지가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시대의 흐름의 방향성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을 포트폴리오라는 걸 통해 갖고 꼭 부동산에 올인할 필요도 없고 주식에 올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4,280조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2번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큰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치, 유동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4,280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2.5번 정도, 2번 반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겠죠. 그런데 이 유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한 5,000조 정도가 또 될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보면.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이 돈은 많은데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중적인 상황.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이후 역대 최대의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이게 2025년도 그래프인데요. 2025년도에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유동성 폭발로 인해서 전 세계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장의 다른 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울산 뭐 어디 할 것 없이 다 올랐습니다만 코로나 이후 인식의 변화, 사회 구조의 다양성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오르는 곳만 오르는 장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게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유동성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전국적으로 뻗쳐나갔다면 앞으로는 이 유동성이 한 곳에 집중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관심 지역의 전세, 월세 시세에 집중하라. 특히 내 집 마련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 앞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월세 가격이 높은 지역, 너무 높은 지역 피해라. 전월세 가격 비율이 7, 80% 이상인 지역 피하고요. 어느 정도 선, 한 4, 50, 어느 정도 선이 되는 지역을 가셨으면 좋겠고, 전월세는 호가가 아니라 가장 정직한 시세이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 지역에 이상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 거고, 수요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금리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저는 하반기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할 걸로 전 세계가 같이 동반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변동 추이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응하는 전략을 짜놓으셔야지 됩니다. 특히 이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른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반기부터 제가 뭐라 그랬죠? 이제 경기 인천이 움직일 것이다. 경기 인천이 움직일 것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중하급지 아파트들도 움직일 수도 있다. 노도강, 금강구가 또 반등의 기미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전월세 가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내 자금에 맞는 지역들을 하루빨리 좀 선점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갈아타기 수요들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당연하죠. 오래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만만치가 않죠. 이제 대출 규제와 여러 가지 규제 정책,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상급지라는 지역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하실 수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 투자자들 보면요. 저는 지금 투자할 때가 이제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신축이나 신축이 될 것들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면 초기 재개발, 어느 정도 지금 숙성이 된 곳들,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숙성이 된 곳들, 이런 곳들을 한번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재개발 재건축들 중에서 뭐 한강변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도심권이죠.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뭐 동대문이라든가 중구라든가 그죠, 종로라든가 뭐 이런 뭐 아니면 그 노량진이라든가 흑석동 뭐 이런 지역들, 한강벨트라든가 업무타운 주변 지역들, 강남, 용산 도심 주변 지역들, 이런 지역들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거주자들은 꼭 그런 지역이 아니어도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한테는 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 게임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부터 이제 진짜가 돌아올 걸로 예상이 하고요. 그 중에 가장 이 하반기부터 진짜가 돌아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큰 이슈는 뭐다? 공급 부족이다. 근데 이 공급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 8년째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도 우리는 공급을 이야기할 겁니다. 10년 후에도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만큼 공급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정권이든 너무 쉽게 몇백만 원 공급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250만 원은 무슨 국룰인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25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짓겠다고 합니다. 이게 10년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진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축이 될 것에 대한 희소성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점들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의 전략을 잘 짜져서 무주택자는 무주택자 나름대로 뭐 청약을 이용하실 분들은 청약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투자자는 투자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맞는 방향성을 모색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시거나 두 번째 수요일 토요일 날 진행하는 세미나에 오시면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또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놓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든가 또 응원의 댓글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